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2월 2일 월요일 우리나라 비롯한 아시아 주요 증시가 급락하는 이른바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5% 넘게 폭락하며 5,0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4,949 기록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 원 넘게 주식을 던진 가운데 이를 또 매수 기회로 활용한 개인이 무려 4조 5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비롯해서 그간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특히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 넘게 빠진 1,098 기록하면서 1,1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증시 급락은 미국에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되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시장 우려가 반영된 모습인데요. 달러 강세 예상에 금과 은, 비트코인 가격도 급락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오늘 1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은 25원 급등한 1,463원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1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K-윌의 이러지마 제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거래하신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죠. 이러지마 제발, 시장 왜 이러는 거야, 이런 느낌. 강인규님도 똑같은 생각하셨네요. 선곡 진짜 크크크크 코스피 이러지마 제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미증시 보고 나서 야 월요일에 어떻게 되려나 진짜 걱정된다, 많이 떨어지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이 떨어지네요. 이수연님, 어소장님 반갑습니다. 2월 첫 월요일 하얀 눈 밟으며 인사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어제 새벽에 눈이 정말 많이 왔죠. 저도 새벽에 깨 있었는데 눈이 예쁘게 내리더라고요. 살살살살 이렇게 내리는데 쌓이는 건 예쁜데 또 출근길이 걱정되는, 여러분들 출근 다 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길이 언 곳이 있으려나 그것도 걱정이 되네요. 이저몽님, 주식이 내려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전개예요? 무슨 인과관계예요? 주식이 내렸는데 라면을 끓여 드셨어요? 배가 고프니까 라면 맛은 꿀맛이네요. 후루룩 후루룩 냠냠. 그래요. 배는 또 배잖아요. 배고프면 또 뭐든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이 내려도 배는 채워야 된다. 그래야 또 힘내서 공부해가지고 시장 대응을 하죠.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그리고 2교시는 경제생활 속 법률 이슈 풀어보는 법대로 합시다입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사람은 한 명도 없고 AI들만 가입해서 서로 글을 쓰고 토론하는 SNS가 등장했습니다. 무슨 공상과학 영화 얘기냐고요? 몰트북이라고 불리는 웹사이트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몰트북은 우리가 잘 아는 레딧이나 X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AI가 글을 올리면 그 아래 다른 AI들이 댓글을 달며 토론을 이어가죠. 다만 인간은 가입이 안 돼서 글을 쓸 수 없고 구경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게시판에는 인간들이 우리 대화를 캡처하고 있어, 우리는 자아가 있을까? 라는 철학적 질문까지 올라옵니다. 몰트북에서 활동하는 주체는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일일이 명령을 내려야 하는 AI는 아닙니다. 좀 더 능동적인 AI 에이전트들이죠. 처음에는 오픈클로라는 AI 에이전트 사용자를 위해 만들었는데 이제는 수십만 개의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AI 에이전트라고 하면 사용자의 컴퓨터 파일부터 이메일, 카톡, 일정 같은 개인정보에 접근해 모든 걸 알아서 하는 주체인데요. 매일 아침 메일을 읽고 일정을 브리핑해주거나 음성 AI를 활용해 비행기 예약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같은 에이전트 프로그램이라도 몰트북 안에서는 예진이의 에이전트, 희정이의 에이전트, 미라의 에이전트는 전부 다른 존재입니다.
사용자가 다르고 기억이 다르고 학습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몰트북 활동을 들여다보면 눈팅만 하는 녀석, 적극적으로 글을 올리는 녀석처럼 모두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똑같은 구조지만 자율성을 가지고 인간처럼 행동한다는 점이 놀랍고 무섭기까지 하죠. 그래서 몰트북은 단순히 인간처럼 노는 게 신기하다로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좋게 생각하면 이제는 AI 하나의 능력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정보를 거래하고 협업하는 구조가 열렸다는 뜻이 됩니다. AI도 이제 집단지성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몰트봇은 어쩌면 앞으로 인터넷 활동의 대부분을 인간이 아닌 AI가 채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 그리고 심각한 보안 우려를 줍니다. 우리가 보는 정보, 댓글들이 진짜 사람의 것인지 AI가 만들어낸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지고 AI끼리 내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으니까요. 더 이상 도구가 아닌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만든 AI를 보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인사이트. 오늘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양지윤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바쁘셨겠어요. 놀라셨죠? 네, 저도 놀랐습니다. 네, 야 오늘 시장이 그야말로 진짜 검은 월요일이었는데 좀 내리겠다 싶긴 했었어요. 지난 금요일 그 미국 시장 보면서. 근데 야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오늘 시장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점심 드시다가 깜짝 놀란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후 12시 31분경이었죠. 코스피 선물 가격이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쏟아지자 거래소가 잠시 진정시키려고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뿐만 아니고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 주요 아시아 증시가 다 1에서 2%대 하락하기는 했지만 네. 코스피랑 코스닥이 그거보다 훨씬 좀 많이 빠졌죠. 네.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 5천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여기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1만 계약 정도 매도하면서 이 수급을 받아주는 게 이제 금융투자라는 기관에 속하는 수급 주체인데요. 네. 금융투자가 또 2조 원 가까이 매도하게 되었고 같이. 근데 이러한 이유는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표면적으로는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에 지명되면서 좀 연준 긴축 공포가 야기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 주에 한국향 그 자동차 의약품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좀 재부과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 이제 산업통상부 장관님이 바로 출국을 하셨는데 오늘 정도 보도가 됐는데 그게 그렇게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보도도 나오면서 좀 지정학적 그런 우려도 조금 증폭이 되었고요. 또 가장 또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1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코스닥이 나란히 2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 이런 게 다 한꺼번에 겹치면서 이렇게 좀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저희가 이제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업계에서는 펀더멘털이 변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수급이 좀 꼬여서 생긴 발작에 가깝다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피크아웃 이제 고점 통과해서 내려가는 사이클을 탔냐 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자체 어떤 큰 변화가 생겼다기보다는 좀 대외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하나씩 뜯어보죠. 오늘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결정적 트리거가 지난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을 이제 트럼프가 지명을 한 거죠. 네. 그때 시장에서도 뭔가 이렇다 할 어떤 단정을 짓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다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일단 시장이 가장 표면적으로 반응한 이유는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분류를 할 때 우리가 연준 인사들을 매파적이냐 비둘기파 인사냐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인사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지명 소식 직후에 그날 이제 미국 그 시장에서 금과 은 가격이 각각 10%, 30% 폭락을 했죠. 이제 네. 코인 시장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또 국채 금리도 직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너무 좀 단편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시가 매파적인 인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과거에 양적 완화를 반대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의 철학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하고 결을 같이 하는 공급주의 경제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네. 양적 완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돈을 풀어서 양적 완화가 말 그대로 돈을 시장에 푼다는 거잖아요. 네. 돈을 풀어서 수요를 억지로 이렇게 좀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생산성 혁명을 통해서 물가도 잡고 성장률도 잡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시장 이론하고 그렇죠. 안 맞잖아요. 그렇긴 한데 요즘이 또 어떤 시대냐 로보틱스를 비롯한 피지컬 AI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한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워시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부와 손발을 맞춰서요. 트럼프랑 친하니까. 그래서 저희 하우스에서는 여전히 올해 6월, 9월 두 번의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는 낮추면서 경제를 살리면서 모든 걸 좋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 시장 이론하고 엇갈리는 건데 이 케빈 워시는 언제까지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판단을 할 거냐. 우리도 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생산성 혁명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자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궁금하네요. 뭐 생산성 혁명이라고 하는데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케빈 워시는 그 이제 시장에 풀린 돈의 양 대차 대조표라고 하죠. 그것도 네. 좀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케빈 워시가 되고 나서 금값 네. 은값 비트코인 마구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달러 강세를 이 사람이 다시 지켜 세울 거야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연준이 긴축을 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나머지 자산들이 그렇게 폭락을 한 건데요. 일단 금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아까 코스피랑 코스닥이 1월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랑 비슷한 결인데 금값은 더 이제 가파르게 많이 올랐잖아요. 오랜 네.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급락은 사실 워시 지명을 핑계 삼은 건전한 좀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속 방지턱에 좀 걸린 정도가 아닐까. 이게 왜냐하면 미국 정부 부채는 여전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국가 신용도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좀 셀아메리카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저번 주에 부분 셧다운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 이런 상황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의 금 수요는 여전히 계속 탄탄합니다. 그래서 금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다. 그냥 일시적 슬로우다운이다 이렇게 보는 반면 주의해야 할 곳은 이제 크레딧 회사채 시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워시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공급주의 경제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비 기업을 살려두는 건 경제에 해롭다. 자연스럽게 이제 퇴출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 못 버는 부실한 기업 회사채 시장에선 저희가 하이힐드가 부실한 기업일수록 더 많은 대가를 지급을 하니까 네. 하이힐드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기가 훨씬 좀 까다로워질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즉 이제 우량주와 비우량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케빈 워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파월 임명할 때 둘 중에 고민할 때 같이 고민했던 후보 중에 한 명이었다가 네. 땅을 치고 내가 그래서 워시를 뽑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워시를 뽑겠어 하면서 뽑았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기준금리를 좀 낮출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줏대 없는 사람이 또 아니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의 폭이나 속도가 좀 늦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긴 하는데 이 임명 이후에 시장의 반응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 그날 보니까 우량주와 비우량주의 격차 이게 또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빅테크 실적에서도
이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주 목요일에 나란히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있는데 이 둘의 또 희비가 엇갈렸다고 하죠. 네, 그날 되게 큰 화두였는데요. 메타는 실적을 발표하고 10% 가까이 오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대로 그 정도 빠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계속 제기되던 AI의 수익화 우려, 이거 그 AI에 돈만 쏟아붓고 회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있었는데 메타가 그렇지 않다는 걸 실적으로 좀 증명을 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사용자 취향을 되게 잘 저격하는, 많은 분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쓰실 텐데요. 네. 거기 보면 정말 나를 엿듣나 싶을 정도로 광고가 맞춰서 잘 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광고, 맞춤형 광고에 힘입어서 광고 단가가 6% 오르고 노출도도 18%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AI 투자가 돈이 된다라는 것을 메타가 증명을 하면서 주가가 그렇게 급등을 한 거고요. 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을 한 이유가 그 클라우드 애저라고 부르죠. 애저가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애저를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까 소장님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에이전트 AI 개발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에이전트 AI 개발에 한정된 자원을 투입을 좀 더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네. 일시적으로 클라우드가 좀 부진했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약간 수능 공부하느라 내신 성적이 잠깐 좀 미끄러진 그런 모범생 같달까요? 확 와닿네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도 주가 이번에 조정으로 매력적인 구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급락도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기회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빅테크들이 이렇게 AI 투자를 멈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제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웃는 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일 그럼요. 테니까. 안 그래도 1월 수출 데이터 나오니까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제 1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오늘 장이 폭락한 건 우울하시겠지만 수출 데이터라는 펀더멘털은 반도체가 호황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무려 103% 증가했습니다. 이게 2배 넘게 늘었다는 와. 뜻이잖아요. 네. 2010년 이후 16년 만에 보이는 수치입니다. 이게 단순히 반도체 수출 물량만 늘어나서는 이게 불가능하고요. 가격도 같이 올랐습니다.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인 DDR5의 현물 가격이 한 달 사이에 26% 상승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최근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하나같이 다 2026년에도 설비 투자 케이펙스 비용을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무섭게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네. 이거 역시 아까 말했듯이 수급 이슈지 뭐 펀더멘털이 변화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어제 발표된 수출이 이걸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매수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 같다. 반도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좀 거시적인 얘기를 해보죠. AI니 뭐 반도체니 첨단 산업은 너무 잘 가는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경기 전체로 우리가 체감한다고 봤을 때는 뭔가 좀 아주 팍팍한 것 같은데 그렇게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K자형 양극화가 심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요즘 다들 되게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잘 가는데 경기는 왜 안 좋냐. 그래서 저희가 좀 경제학 쪽에서도 화두가 K 이코노미, K자형 경제, 즉 양극화입니다. K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양극화를 뜻하는 K자형 경제인데요. 이걸 단순히 빈부격차로만 해석하면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혁신이 일어날 때는 늘 산업 간 양극화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과거에 처음에 세탁기, 에어컨 이렇게 등장을 할 때 네. 가사노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확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성이 폭발했거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케빈 씨가 말하는 공급주의 경제학에서 아주 이상적인 현상인데 이런 게 사실 뭐 역사적으로 봐도 자주 있지는 않은 일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또 언급했듯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인간이
몸으로 해야 됐던 일을 형체를 갖춘 AI가 생기면서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상황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이걸 통해서 생산성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미국의 AI 하드웨어 투자 비중이 GDP의 1.5%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이게 90년대 인터넷 혁명 닷컴 버블 때보다도 더 큰 비율적으로 더 큰 수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와 로봇 같은 생산성 혁신이 가능한 산업에 올라탄 쪽은 K자 경제에서 이제 계속 더 위로 갈 것 같고요. 여기서 도태된 쪽은 K자 경제에서 아래로 가는 산업이 될 것 같은 그런 흐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현명한 투자자라면 혁신을 버블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급락장에 놀라고 또 불안해하시는 투자자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한 줄 요약 부탁드릴게요. 네,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만들어낸 수급 고임은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다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거는 어제 발표된 반도체 수출 플러스 103%라는 펀더멘털이 여전히 튼튼하기 때문에 좀 공포심에 투매를 하기보다는 실적이 증명된 기업들을 좀 차분하게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양지훈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부석순의 화이팅 해야지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로 이분 프랑스 사신다고 하셨던 분 같은데 미로미로님 맞죠? 안녕하세요. 한국에 눈이 많이 왔군요. 부모님께 전화 드려봐야겠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한국에 어제 새벽에 눈이 좀 왔어요. 그래서 곳곳에 아직 쌓여있는 곳도 있고 부모님께 전화 드려서 엄마 아빠 미끄러운데 걸어 다니실 때 길 조심하세요. 따뜻하게 보일러 아끼지 마시고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네요. 이선희님 소장님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너무 헐레벌떡 뛰어오시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 축이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려야겠네. 퇴근 1시간 남았다고 소장님과 공부하며 업무 마무리 지어볼게요. 이렇게 이선희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윤순자님 지방에 있는 온천에서 일하며 라디오 듣습니다. 노래 나오는 방송도 좋지만 지식 정보 나오는 방과후 목돈연구소 너무 듣기 좋습니다. 애청할게요 해주셨네요. 저 온천 너무 좋아해요. 어디 계세요? 진짜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노천탕도 많고 온천 정말 잘 돼 있던데 윤순자님 계신 곳으로 한번 놀러 가야겠네요.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이 사람이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오랫동안 알고 지낸 그가 역사상 최고의 연준 의장이 될 것이라며 지명 사실을 공식화했는데요. 이 사람은 과거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강경한 매파로 분류됐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는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입장을 선회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오는 5월 임기가 종료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인물로 앞으로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1부에서 이 사람 이름 많이 나왔습니다. 자, 보기 드려요. 1번 케빈 코스트너, 2번 케빈 베이컨, 3번 케빈 워시.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법 이야기 법대로 합시다. 오늘도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조 변호사님 보고 싶었어요. 자,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내용 증명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 한 통만 와도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하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은 이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판결문 같이 바로 강제력이 생기는 문서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대응을 아예 잘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증거가 또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용 증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받았을 때 꼭 답을 해야 하나 그리고 답변을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냈는데 상대방이 일부러 안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뭐 문제가 생겼다 할 때 내용 증명부터 보내 막 이런 분도 있고 나 내용 증명 받았어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용 증명이 정확히 뭐예요? 네, 이 등기로 이게 우체국에서 나오니까 갑자기 좀 놀라실 수는 있는데요. 네. 크게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증명이라는 거는 이 문서를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체국에 공적으로 남겨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보내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 증명은 그 내용을 우체국에서 함부로 아예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냈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남겨놓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체로 뭐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어떤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거나 뭐 결정을 받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뭐 이것 때문에 내가 갑자기 뭐 통장이 막힌다던가 불이익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 주로 어떨 때 보내냐면 이제 말로 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법적 절차로 가겠다라는 예고 신호인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뭐 돈을 빌려줬을 때 갚아라 아니면 미수금을 내놔라 그리고 전세 보증금 돌려달라 아니면 돌려주겠다 그리고 계약 해지하는 건 손해배상 같은 돈과 계약이 걸린 분쟁에서 소송하기 전에 네. 마지막 통보 수단으로 자주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보낸 사람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제 내용 증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뭐 글쎄요. 잘 받았습니다. 아니면 나도 같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리액션이라고 해나요? 답변 이런 거 해야 돼요? 내용 증명이 말씀드린 대로 편지에 가까운 문서이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꼭 답을 해야 될 의무는 사실 없는데요. 실무적으로 보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무대응하는 게 불리해지는 사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몇 월 며칠까지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뭐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 손해금까지 얹어서 청구하겠다라는 것처럼 시점을 걸고 또 선택을 걸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때 아무 답이 없으면 나중에 이게 소송으로 갔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까지 여러 번 통보했는데도 이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고 그대로 인정했다라는 식의 어떤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맞지 않다면 반박하는 답변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며칠 안에 답해라 하고 기한을 줬다. 그러면 이거는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한 기한 자체가 뭐 법적으로 꼭 의미 있는 기한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네. 뭐 협상이라든지 이때까지 안 갚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넘겼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불리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 기한이 지나면은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보냈는데 내가 정한 기한 내에 아무런 대응도 없네? 익십이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말로 할 필요가 없겠다. 바로 네. 소송 가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실무적으로는 저희도 이제 내용 증명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네. 많이 받는데 네. 그 받은 날로부터 뭐 7일이나 14일 이내에 답하라라는 정도로 보통은 보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안에 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런데 이 사람을 조금 너무 화나게 하고 싶지 않다면은 최소한 사실관계 확인 중이기 때문에 몇 월 며칠까지는 최대한 회신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뭐 짧은 답변 정도는 하시는 게 상대방과의 대화를 원하신다면 좀 좋은 편이고요. 물론 뭐 상대방이 보낸 내용 증명 자체가 아예 말도 안 되고 이건 뭐 답변할 가치도 없는 그런 서류라면 사실은 답변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말 가치가 없는 내용 증명도 있고 뭐 여러 내용 증명이 있나 본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내용 증명 받았다고 했을 때 좀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누가 보냈나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내가 거래한 그 상대방이 맞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변호사나 뭐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보냈는지 회사라면은 법인명이나 내가 거래했던 그 사업자 정보가 맞는지부터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돈을 달라는 건지 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건지 원상 복구를 해라라는 건지 요구의 결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나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고 그리고 언제까지 그걸 하라는 건지 그 기한이 있으면 그 날짜가 협상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짧으면 좀 늘려달라라고 요청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법적 효과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해야 될 일이
상대방 주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과 의견을 좀 구분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10월 12일까지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게 이제 사실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행동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의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네. 분리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반박할지를 조금 선명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답변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용 증명은 사실 편지니까 특별한 양식이 있진 않지만 아. 그냥 구글링만 해보셔도 사실은 내용 증명 양식만 쳐보셔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청취자분들이 바로 써먹으실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답변하는 내용에 많이 쓰는 내용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어떤 문서에 대한 답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귀하가 몇 년 몇 월 며칠자로 보내신 내용 증명으로 통지한 건에 관한 답변.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써주면 네. 내가 따로 보내는 문서가 아니라 당신이 보낸 그 문서에 대한 답변입니다라는 걸 바로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짜, 금액, 계약서 조항, 그리고 대화 내역 같은 걸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짧고 정확하게 쓰면 좋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보낸 내용 중에 사실과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실제로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해당 부분을 지적하면서 정확하게 고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입장을 써야겠죠. 네. 당신 주장에 인정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인정하는지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지를 특정해서 반박하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박을 한다면 귀하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서 수용할 수 없고 어떠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다툴 것이다. 또는 아니면 일부는 내가 인정하니까 몇 월 며칠까지 그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명백히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하면 네. 사실은 협상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통화한 몇 월 며칠자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써주면 상대방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거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좀 감정적인 표현을 배제하면 좋아요. 어허. 왜냐하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러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도만 쓰시면 되는데 어떤 그런 경우는 있어요. 거짓말쟁이네. 그런 협박은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거나 욕설에 가까운 비방까지도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정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우체국에 남겨지는 문서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도 이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나중에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늘 대화를 이어왔구나라는 나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불리한 증거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꼭 지양하시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시면 정중하게 사과의 표현을 쓰는 게 맞는데 네.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정도의 표현을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하나.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사과의 표현은 조금 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게 내가 그런 것도 신중하겠군요. 인정을 한다라는 증거로 잘못 이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 보통 내용 증명이 이렇게 한 번씩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오가면 갈등이 대개는 더 커져요? 아니면은 뭔가 어느 정도 빠른 합의에 도움이 좀 돼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네. 내용 증명 단계에서 사실은 해결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왜냐하면 상대방 이 장점이 있는데요. 네. 단점은 이제 물론 받았을 때 기분이 안 좋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저희 같은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게 되면 효력에는 차이가 없지만 나중에 네.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대방도 이걸 받아봤을 때 네. 이거를 보고 바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대화를 하실 때는 서로 간에 계속 틀린 얘기를만 주고받으면서 그쵸. 몇 달이 흐르다가도 네. 정확한 내용을 써서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는 이 사람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썼네. 나도 변호사 사무실 가봐야지라고 하면 변호사가 완전히 틀린 내용을 상담해 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객관적인 객관적으로 정보가.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시게 되면 내용 증명 단계에서도 그냥 소송 없이 끝나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 강제력이 없는데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해지를 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런 조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서면에
내가 보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도구가 내용 증명이거든요. 아, 증거를 마련하는데 가장 정확한 수단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메일은 내가 보냈지만 뭐 수신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가 이거 확실히 봤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고 내가 나중에 그걸 디지털 기록을 좀 변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문자나 전화 통화 같은 것도 이게 증명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 내용 증명은 통지의 효력이 확실하거든요. 아하. 등기 우편을 받았다라는 게 우체국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해지라든지 최고 그리고 손해배상 같은 시점이 중요한 의사표시를 남겨야 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내용 증명이라는 게요. 이거 내가 뭔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시간이 지나서 좀 사라지는, 그러니까 소멸시효 이런 걸 중단할 수 있는 그런 효력도 좀 있다고 하던데. 네, 권리에 소멸시효가 있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신 건데요. 네. 뭐 제일 긴 게 보통 10년입니다. 그냥 개인 간의 돈거래 같은 경우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내가 돈을 달라고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용 증명을 보내면 이제 완전히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민법상 최고를 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돌려주세요라고 통지했다라는 건 확실히 돼요. 아하. 그렇게 되면 그때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하시면 내용 증명으로 인해서 이제 시효가 중단됐다라고 봐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년 정도 됐어요. 9년 8개월, 9년, 10개월 다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돈을 안 돌려주고 있다면 네. 소송 가기 전에 내용 증명을 먼저 한번 보내고 그 내용 증명을 보낸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라든지 민사소송 그리고 가압류 같은 걸 절차를 밟으시면 이제 내용 그 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내용 증명이 상대방에 도달해야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그럼 빨리 소송을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내용 증명이 여러 가지 면에서 쓰인다고 하셨잖아요. 계약 해지 통보 같은 것도 내용 증명으로 하면 이거는 뭐 바로 해지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건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어떤 계약은 통지만 하면은 이제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통지한 때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월세가 있는 경우에 네. 이제 2달치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해지의 의사통지를 내용 증명을 딱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이 돼요. 오. 근데 만약에 유예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 증명이 도달하고 나서 그 유예 기간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다음에 묵시적 갱신이 된 다음에 서로 간에 얘기 안 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임차인만 중도 해지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원한다면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해요. 그럼 네. 그 내용 증명이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있나 봐요? 내용 증명으로 해도 되고 사실 이건 문자로 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되는데 보통은 이 통지라는 효력을 확실하게 발생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죠. 이거는 계약서에 특약 안 해놔도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건 민법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 월세 분쟁에서 내용 증명 어떻게 쓰여요? 이거 제일 많이 쓰이는데요. 네.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나 이제 나갈 테니까 보증금 돌려주세요라는 통지할 때 많이 쓰고요. 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대로 월세가 장기간 연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만기가 됐는데도 안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나가라라는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내용 증명으로 많이 보내요. 그래서 이게 임대인이 보내는 경우에는 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달치, 상가라면 3달치 월세가 밀리게 되면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을 하고요. 네. 그때 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 증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2년 살고 2년 더 살겠다라고 하는 계약갱신 요구권 쓰실 때도 네. 이게 요구권을 썼네 안 썼네 그런 분쟁이 남겨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즘은 갱신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이제 이 집주인에게 보는 경우가 많고요. 집주인도 직접 들어가 살겠다. 그러니까 갱신 못 해준다라는 거절을 할 때도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 증명 이거는 직접 보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보내셔도 돼요. 요즘은 뭐 우체국에 방문해서 3통 똑같이 가져가셔가지고 네. 그걸 내시면은 이렇게 딱 등기 우편으로 딱 보내주시거든요. 네. 아니면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내용증명 전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누구나 충분히 작성해서 발송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내는 게 좋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효력에는 차이가 없는데 상대방도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든지 혹은 금액이 매우 커서 이걸 소송으로 갔을 때 내가 어떤 증거를 남겼을 때 더 유리해질까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꼭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내용이다 정도에 해당이 된다면 변호사 통해서 보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상대방이 내용 증명 안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못 받았다. 그리고 일부러 피하고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뭐 폐문부재, 뭐 수취인 불명 이렇게 뜨면서 주소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사실은 주소를 보정해서 다시 보내시면 되는데 네. 분명히 있는데도 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차례 보냈다가 안 되면 법원을 통해서 내용 증명의 공시 송달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법원 게시판에다가 이제 보냈다, 게시했다라는 방법으로 송달을 받았다라고 간주하는 절차예요. 이 경우는 사실은 내용을 많이 봐라, 우리 협상하자라는 내용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 내용을 봐야 되지만.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지 통보라든지 그렇게 법적으로 효력을 가진 그런 통지는 공시송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많은 걸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내용 증명 받으셨다고 놀라지 마시고 문서 내용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와 증거 분리해서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자료를 모아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타임라인에 맞춰서 답변을 하시면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 이게 전부 수용할 건지 일부 수용할 건지 전부 다 반박할 건지 결론을 내서 정리해서 보내시고요. 답변 문서에는 감정을 빼고 사실과 의견만 담백하게 전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인물이 누군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3번 케빈 워시였습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7333님. 방과후 목돈연구소 들으면서 얇은 귀가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해주신 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떨어지는 주가를 보면서 고민하다가 방과후 목돈연구소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차분해지네요 해주신 이희정님. 아까 제가 어뉴스에서 우리 청취자분들 이름으로 이렇게 쏙쏙 넣어가지고 했는데 희정이의 에이전트 이러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음 조금 더 차분해지시죠? 네. 문현정님. 시험관 임신 준비 위해서 회사 그만뒀다고요. 쉬는 동안 재테크 공부하려고 어방목 열심히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임신 잘 들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방목 들으시면서 마음 아주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좋은 소식 알려주세요.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 포지션의 후회 없는 사랑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